네, 안녕하십니까. 스펙터 영어 원장 신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김문영 선생님 모시고 예비고1 공부 방법 그리고 어떤 강좌가 준비되는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영어 고1, 고2 수능과 내신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딱 달라붙는 영어 강사 김문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지금 목요일이죠? 네네. 네, 목요일 6시부터 10시까지 이제 예비 고1반 강의가 있는데, 이 예비 고1 하니까 중등 어머님들을 대상으로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먼저 궁금하신 게 아마 중등 영어와 고등 영어의 차이가 뭔지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머님께서. 네, 그래서 중등 영어와 고등 영어의 차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와닿게 말씀드릴까를 좀 고민했는데, 당연히 뭐 어휘 난이도도 늘어나고 그리고 공부해야 되는 지문의 양 그리고 문장 수도 늘어나는데, 이런 부분을 다 빼고 정말 어떤 냉정하게 점수나 등급적으로만 말씀드리면요, 제 중학교 때는 영어 기초가 어느 정도 좀 약한 친구들도 좀 성실하게 외우고 문법 문제, 이제 내신 문제 열심히 풀어보면 그게 등급에서 어느 정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등급이 방어가 가능한데, 이제 고등학교 가서 이 기초가 약한 친구들은요, 모의고사가 됐든 아니면 내신이 됐든 그 등급이 자기가 부족한 실력이 바로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어 부족한 기초 실력이 드러나냐 안 나느냐, 이 차이가 사실 중학교, 고등학교 어떤 영어 공부에서 가장 큰 차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중학교는 90점만 넘으면 A잖아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수행평가 점수 다 주는 것까지 포함하니까 A 받기가 어렵지 않죠. 그렇죠. 사실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보통 A를 다 목표로 하죠.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이제 절대평가예요. 90점 이상만 나오면 A가 나오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굳이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서 애들을 괴롭힐 이유가 없죠. 반면에 고등학교는 상대평가죠. 그죠?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1등급이 4%까지예요. 2등급이 11%까지. 그렇게 되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학교에서 불가피하게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낼 수밖에 없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때는 이렇게 말랑말랑한 시험을 보던 아이들이 고등학교 와서 첫 중간고사를 보고 화들짝 놀라게 되는. 그죠? 그래서 자기 실력이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폭로되는. 그렇죠. 등급 받아보고 많은 이제 깨달음을 얻는 친구들이 있고, 되게 좌절하는 친구들도 눈에 많이 보이거든요. 이제 공부한 거랑 내가 원래 중학교 때 공부하던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한 번은 분명히 뭔가 점수에서 큰 이제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대비가 돼야 되죠. 그렇죠. 하기 전에. 근데 사실은 중학교 때 같은 경우는 본만 어느 정도 암기를 해도 점수가 기본적인 점수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는 그 이상의 것들을 요구하는 거죠. 요구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고등 내신에서 정말 좋은 등급을 얻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좀 구체적으로 숫자로 한번 더 얘기를 해주실 것 같아요. 고등학교 등급을 제가 이제 내신 수업을 진행하면서 느끼면 그걸 아셔야 돼요. 상대평가라는 게, 이제 수능은 절대평가가 됐지만 이제 내신은 여전히 상대평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느 학교마다 좀 큰 학교, 한 학년에 한 300명 정도 되는 학교라고 가정을 해보면 1등급 해봤자 12명이에요. 한 12명이면 정규 12등 안에 들어야 영어가 1등급이 나온다는 거고, 그리고 2등급 안에 들려면, 1등급 포함해서 2등급 안에 들려면 전교 33등 안에 들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냥 33등 아니니까 뭐 30명 아니면 들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게 아닌 게, 이미 어느 학교를 가든 그게 일반고가 됐든 자사고 외고가 됐든 영어를 정말 잘하는 친구들은 학교마다 적어도 한 4~5명 정도는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해외 경험 있는 친구들. 해외 경험 있고 어렸을 때부터 정말 거의 높은 수준의 영어까지 다 공부해온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1등급에서 계속 고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실제로 내 아이가 영어 실력을 올려서 1, 2등급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파이는, 그 TO는 훨씬 더 적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1등급까지가 4%예요. 그죠? 그러면 전교생이 300명인 학교면 꽤 큰 학교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300명이 되는데 거기 곱하기 0.04를 하면 12명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12명 안에 들어야지 1등급을 받는다. 그 다음에 2등급까지가 몇 프로죠? 이제 11%까지. 그죠? 그러니까 33명이 되겠죠. 33명까지 하면 이제 2등급이 나오는 거고, 3등급부터는 사실은
소위 말하는 인서울에 있는 좋은 학교에 수시를 쓰긴 쉽지 않죠. 3등급 그쵸? 넘어가면 네.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우선 1, 2등급 아이들이 다 치고 나가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더 오르지 않는 이상 이제 내신으로 뭔가 좋은 학교를 공격적으로 쓰긴 부담스러운 등급은 맞습니다. 그렇죠. 예, 학종으로 뭐 내가 예를 들면 연대를 가겠다, 뭐 고대를 가겠다, 서울대를 가겠다, 이건 쉽지 않은 등급이니까 우리 이제 1, 2등급 정도 선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네. 33등까지 들어야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러면 네. 이게 사실 300명이니까 33등이 있고요. 그렇죠. 대부분의 200명 학교. 200명이 안 되는 학교도 되게 많거든요. 예, 숙명을 들어야 되는 네,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교 10등 한다고 해도 1등급이 안 나와요, 영어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정말 치열한 경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영어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러니까 반이 보통 한 10반 정도 생각하면 한 반에 아까 8명, 12명이죠. 12명이니까 한 반에 1등 해야지. 그죠? 그쵸. 자기 반에서 1등 해야지 1등급이 좀 받을까 말까 한 정도고. 네. 2등급도 3등까지는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뒤로 27명 있어야지. 네. 예, 2등급 정도까지 받을 수 있는 거가 되겠네요. 네. 근데 이게 만만치 않아요. 그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래도 우리 아이가 열심히 영어 공부해서 이제 또 올려야지라고도 생각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텐데 맞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1, 2등급으로 올라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또 이제 사실 영어 선생님 입장에서는 좀 가슴이 아프지만 고등학교 때 공부의 우선순위가 국어랑 수학이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이제 절대적인 시간이 정해져 있고 거기서 또 영어에 투자할 수 있는 파이가 공부 시간이 적어지다 보면 이 등급의 변화가 더더욱 고착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남들보다 더 해야 되는데 남들과 비슷하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공부를.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학교 때 이미 영어를 너무 잘해서 넘사벽인 아이들이 1등급을 포진하고 있고, 네, 그죠? 어느 학교든 있어요. 네, 포진하고 있고 거기를 뚫고 들어가기 힘들고 그러면 남는 파일 가지고 먹어야 되는데 요거 일단 또 고1 첫 중간고사 보고 들어온 애들 1, 2등급에 들어온 애들이 거기서 잘 나오지도 않는다는 거죠. 정말 그 1등급을 안 놓으려고 그 친구들은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보다 공부를 더 하는 더 욕심내서 공부를 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절대 1등급을 안 놓죠, 그 친구들은. 더군다나 또 영어만 시험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죠? 국어과학도 해야 되니까, 국어, 수학, 과학 다 해야 되니까 상대적으로 영어 시험에 시간을 들일 수 있는 시간은 한정돼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이렇게 중간고사를 딱 보고 나면 그 등급이 고착화된다 이 말씀이시죠? 네, 거의 이제 1학년 제 경험상으로는 이제 고1 딱 들어가서 1학기 중간기말 정도 보면 아이들도 시험 패턴도 눈에 들어오고 이제 이런 식으로 공부가 되겠다라는 게 좀 어느 정도 감을 잡거든요. 네.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정해지면 이 업다운 변화가 굉장히 적어지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보통 1학년 1학기 때 1등급 받는 애들은 거의 1등급 쭉 가고, 그죠? 네. 그 다음에 3등급 받는 애들은 3등급에서 거의 뚫고 올라오기 힘들어요, 사실. 네. 그죠? 네. 그래서 언제 준비를 해야 되냐? 바로 예비고일. 지금 중3 여름부터 예, 고등학교 내신을 위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 구체적으로 고등 영어 내신, 네. 그것도 이 친구들 다 수능을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럼요. 수능 준비를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좀 얘기해 주십시오. 네,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이제 수능에서 지금 이제 예비고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기본기를 가장 확실하게 이제 다질 수 있는 방법으로 공부를 해놓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본기라는 게 결국은 어휘력 그리고 문장을 읽었을 때 긴 문장이든 짧은 문장이든 정확하게 문장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 문장을 읽었을 때 이 글쓴이가 사실 무슨 말을 진짜 하고 싶은 건지를 캐치하는 이런 기본적인 이제 의도 파악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단단하게 잡혀 있으면 이게 고1, 고2, 고3으로 가도 흔들리지 않고 등급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 단순하게 그냥 이제 감으로만 해석하고 양으로만 열심히 이제 많이 모의고사 풀어보는 것만 쌓이면 고1, 2 때는 영어 감각 좋은 친구들은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되지만 고3 때 되게 난해한 지문들에서 많은 어려움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휘에 대해서 고등학교에서 수능에서 요구하는 어휘를 탄탄하게 쌓아놓고, 그리고 이제 구문적으로 어떤 문장을 읽었을 때 정확한 구조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독해를 하는 데 있어서 글쓰기의 의도를 정확하고 빠르게 파악하는 이런 기본기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세 가지 얘기하셨어요. 어휘, 그 다음에 문장 단위로 읽기, 그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하죠. 사실은 필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 네. 세 가지인데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러면은 어휘라 하면 이제 뭐 사실 뭐 복화 뭐 22,000도 있고 네. 3만도 있고 뭐 많잖아요. 네. 그럼 이제 고등학교에서 내신과 수능을 다잡기 위해서 네. 그죠? 요구되는 어휘량 네.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보통 이제 수능 어휘 단어장이 되게 여러 개 있잖아요. 사실은 이제 커버하는 단어들의 스타일은 거의 비슷한데 이제 좀 심플하게 가볍게 갈 수 있는 단어장이 한 2,000단어 정도 되고요. 조금 더 이제 어려운 단어까지 커버를 한다고 하면 3,000단어에서 3,500단어 정도. 이 정도 단어가 이제 정말 수능과 고등학교 내신을 안정적으로 보기 위해서 필수적인 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내가 조금 더 욕심을 부려서 진짜 공부를 많이 한다 하면은 뭐 3,000단어 후반, 한 진짜 4,000단어까지도 공부해 놓을 수 있는 이런 캐파가 되면은 정말 이제 단어 공부는 열심히 해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능을 무난하게, 그죠? 네. 1등급을 받을 수 있고, 내신도 무난하게 1등급을 받을 수 있으려면 5,500단어 플러스 알파. 네. 그쵸? 진짜 많이. 그럼 중학교까지 포함하면 그 정도 단어가 되겠죠. 그쵸. 5,500 플러스 알파니까, 근데 이게 올 겨울까지 만들어야 되는 거죠. 네. 왜냐면 내신부터 이제 얘는 입시니까. 네. 그죠? 예. 그쵸. 그럼 이번 여름부터 해서 올 겨울까지 좀 넉넉히 잡아서 한 6,000단어 정도. 네네. 6,000단어 정도를 마스터를 하면 고1, 지금은 사실 고1 내신이나 고3 내신이나 부교재 때문에 대신은 네. 부교 때문에 그 지문의 난이도 차이가 크게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정도면 한 6,000단어는 마스터하고 애들이 올라가야 된다. 네. 그죠? 맞습니다. 네. 근데 저도 뭐 아이들 단어 지도해보면 알지만 애들이 단어장을 네. 한 번 외우고 그냥 넘어가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최소한 4-5번 외우게 하거든요. 네네. 그 단어의 반복의 중요성 한번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공부할 때 이제 회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단어도 어떤 공부도 마찬가지겠지만 단어 공부는 정말 깔때기처럼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깔때기. 처음 한 번 돌릴 때는 이만큼 모르는 단어가 있다면 이제 2회독 할 때는 그 이제 이만큼 몰랐던 단어가 조금 더 작아지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3회독, 4회독 하다 보면 결국 두꺼운 책 단어장 한 권이라도 여기서 이제 모르는 단어가 한 5%도 안 되게 될 거란 말이죠.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단어장 단어 아는 단어가 뭐 절반밖에 안 된다. 근데 나중에는 그 중에 뭐 이제 한 5%도 이제 모르는 단어가 없다.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 나가면서 줄여놔야지 한 단어장을 제대로 이제 공부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굳이 단어장을 한 권, 두 권, 세 권 다른 종류로 다 팔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커버하고 있는 단어들은 어쨌든 수능 기출 베이스로 비슷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는가 하면, 그러니까 아까 전에 6,000단어 그랬잖아요. 제가. 네네. 6,000단어 보면, 뭐 하루에 10개씩 하면 600일. 근데 우리 아이는 똑똑하니까 하루에 100개씩 하면 60일은 끝나겠네? 이게 아니란 말씀 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1회독 돌면 안 된다는 거죠. 최소한 4회독은 돌아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근데 2만 단어 이상을 아이들이, 그죠? 이게 물론 말씀하신 대로 깔때기처럼 모르는 단어가 줄어가겠지만, 한 번 외워서는 안 되고, 그죠? 한 6,000단어씩 4회독을 하면 24,000단어잖아요. 그렇죠. 24,000단어를 지금부터 한 6개월 내지는 8개월 내에 암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그걸 이제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어쨌든 기본적으로 단어량이 그렇게 확보가 되어 있는 게 가장 이제 필수적이면서도 또 가장 안전한 시간 투자이기도 한 것 같아요. 영어 공부에서는. 그렇죠. 이게 또 단어가 중요한 게 이제 뭐 다른 쪽 말고 요 대치 쪽에서는 고등학교 올라가면 결국 두 가지잖아요. 시험 문제가. 하나는 뭐 내용 문제 어차피 본문을 다 외우니까 네. 상관없는데 이제 단어를 패러프레이징을 하잖아요. 이렇게. 네, 그렇죠. 그죠? 이 패러프레이징을 하면은 뜻은 같은데 다른 어휘로 바꿉니다. 이렇게. 네. 그죠? 그리고 문법 문제가 범위가 전범위죠. 그렇죠. 정해진 어떤 중학교라고 따지면 그쵸. 뭐 일과 주요법 어떤 거, 뭐 네. what, 뭐 that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고등학교 때는 기본적으로 수능에서 다뤄지는 모든 어법이 다 이제 내신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또 집중해서 한 부분만 공부하는 게 딱히 의미는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죠. 부분은.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 그래서 어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중학교 때는 크게 단어를 많이 안 바꾸는데 엄청 바꿀 때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특히 그 바꿀 때 이제 수능 기출 어휘 중심으로 패러프레이징을 하니까 그래서 어휘가 엄청 중요하고 두 번째는 아까 문장 단위로 읽는 거 말씀하셨어요. 네네.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시면 이게 신텍스잖아요, 그죠? 네네. 그리고 이제 신텍스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왜 문법 얘기를 안 할까라고 궁금해하셨을 텐데, 결국 중학교 때 문법 문제라는 거는 이제 대부분 뭐 서술형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어떤 문장 속에서 오류를 찾는 게 중심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해당 문제를 비슷한 유형을 되게 반복해서 공부를 하는 과정이 이제 내신 대비라면
고등학교 때는 이 문법 따로 이제 독해 따로 공부가 돼버리면 되게 비효율적이에요. 결국 문법이라는 건 글을 구성하는 규칙이자 약속인 거잖아요. 그럼 내가 배운 문법을 긴 문장, 짧은 문장에서 정확하게 이 문법상에 맞게, 규칙에 맞게 해석을 하는 게 필요한데, 이런 건 그냥 감으로 단어들만 나열해서 이런 뜻이구나를 유추하는 게 아니라 문장에서 정확하게 끊어읽기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은 의식적으로 내가 비슷한 패턴의 문장들을 여러 번 고민하면서 점점 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이런 거 예를 들면 중학교 내신 대비할 때 뭐 이렇게 뭐랄까 투부정사 형용사정용법이다. 그러면은 투부정사의 명사정용법, 형용사정용법, 부사정용법을 한 200문제 정도 쫙 놔둔 다음에 이거 찾기 훈련을 시켜요. 네. 근데 고등은 이제 그런 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문제는 내는 학교. 네, 그런 문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의미가 없고, 그죠? 의미가 없고, 이제 길게는 수능까지 보면은 그때 중학교 때 배웠던 그 기본적인 문법 지식을 활용해서 이제 그 문장에 녹여내는 훈련들을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거죠. 네, 그죠? 그런 문장. 네. 네, 이제 문장에서 이런 포인트를 잡아서 해석까지 정확한 문맥 그쵸. 파악까지 돼야 되는 네,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필자의 의도를 네. 얘기했어요. 네. 필자의 의도는 이건 이제 아마 수능을 겨냥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그죠? 이제 사실 고난도 문제일수록 리딩 스킬이 안 들어갑니다. 네. 안 먹혀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빈칸 위로해서 몇 줄 있고 뭐 이런 네. 거 어림도 없죠. 그래서 네. 궁극적으로 이제 글 자체를 이해하는 힘, 이 뭐랄까 문해력이 되게 중요해지는데 네. 이 필자의 의도 파악은 훈련이 되나요? 이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이제 아까 리딩 스킬 말씀하셨는데 네. 진짜 위험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리딩 스킬로 풀리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수능에 나오란 보장은 절대 없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패턴화 시킨 건데 리딩 스킬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딱 어떤 문장이나 어떤 글 전체를 읽었을 때 이 사람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뭔지가 머릿속에 남으면은 그게 문제 푸는데 굉장히 유리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훈련을 하려면 의식적으로 이런 특정 표현들, 글 쓰니까 영어에서 그러니까 네이티브 스피커들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강조할 때 하는 패턴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우리나라 말할 때도 저희가 뭔가 강조를 할 때는 잠깐 뭐 쉬었다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강조하는 표현을 앞에 붙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패턴들을 이제 어떤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이제 같이 공부를 해가면서 그걸 글에서 내가 캐치를 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눈치가 빠르고 글의 의도를 파악할 줄 아는 친구들은 똑같은 그 수능 지문의 첫 문장을 읽어도 거기서 눈치를 채버리기 때문에 이 글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구나가 이미 마음속에 잡히고 글을 읽어가요. 그쵸. 즉 길을 찾는 걸로 비유하면 이 길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가 어느 정도 예측된 상태로 걸어가기 때문에 훨씬 더 글이 깔끔하게 읽히고 여기서 실수하거나 아니면 소설을 쓰면서 이제 글을 읽을 확률이 훨씬 더 적어지게 되는 거죠. 소설 쓰면서 글 읽기. 네, 정말 가끔가다 이제 아이들이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이 글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라고 저한테 막 얘기를 해주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많이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라 그럴까? 제가 최근에 강의하던 지문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는 뭐 상황이 힘들 때 자기에게 격려해주는 말들을 한다. 예를 들면 내가 되게 슬픈데 할 수 있어. 뭐 이런 말들. 이런 말들을 많이 한다라고 문 뒤에 나왔어요. 네. 이건 일반론이죠. 사실은 그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 아는 얘기들이잖아요. 근데 문두에 그런 일반론이 나오게 되면 그게 주제일 리가 없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두에 일반론 나오면은 딱 읽자마자 아 필자는 이걸 한번 뒤집겠구나. 왜? 우리 일반적으로 아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할 필요는 없단 말이죠. 그걸 또 수능 지문에서. 네. 예를 들면 그런 뉘앙스들 잡아주는 거죠. 네, 그죠? 그런 뉘앙스들도 당연히 잡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표현 단위로 될 것 같아요. 뭐 중학교 때 저희 막 공부할 때 보면 이제 능동 문장을 수동태로 바꾸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사실 그 왔다 갔다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제 네이티브들은 자기가 글을 쓸 때, 특히 어떤 학술적인 글을 쓸 때 심심해서 수동태 문장을 쓰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를 어떤 친구들은 그냥 수동태 해석만 하고 넘어가고 어떤 친구들은 그 문장에서 뭔가 강조가 걸려있는 부분을 찾아낸단 말이죠. 이런 부분은 분명히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굳이 목적어를 주어로 끄집어낸 게 수동태란 말이죠. 네네. 이유가 있다는 거죠. 네. 이제 그것도 하나의 문장에서 뉘앙스를 잡아내는 거죠. 네, 내용에서 뉘앙스를 잡든 문장에서 뉘앙스를 잡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필자의 의도 파악해서 훈련을 시켜주신다. 이게 왜 그런 말 있잖아요. 후천적 국어 1등급. 국어 잘하셨죠? 뭐 선천적 국어 1등급이죠. 저 노력해서 되게 국어 비문을 많이 올린 것 같아요. 그렇구나. 저는 사실 선천적 국어 1등급이에요. 국어 공부를 별로 안 해요. 뭐 그냥 심심할 때 이렇게 수학 공부하다가 드문드문 한 20분 정도씩 공부하고 그러니까 그게 타고나는 거지. 진짜 수학에
후천적 국어 1등급이란 말이 요새 또 유명하더라고요. 왜냐면 국어는 타고나는 거다. 그게 아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런 거예요. 그럼 미묘한 뉘앙스를 잡아내는 힘들을 키우면은 올라간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도 그거 완전히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 필자 의도 파악이 사실은 수능에서 고난도 문제의 키인데 요거 훈련 가능합니다. 누가 훈련시켜 주시냐? 우리 김문현 선생님께서. 빡세게. 네, 빡세게.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의 이제 구체적인 강의 스타일, 네. 또 콘텐츠, 그죠? 또 관리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선 제 수업을 한 단어로 요약하다 해보면 저는 디테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를 어느 정도 하는 친구들이 디테일이 좀 빠져 있어도 한 수능 2등급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는 커버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안정적으로 1등급을 만들려면 독해나 여러 가지 어떤 어휘 이런 부분에서 디테일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런 디테일을 최대한 수업에 녹여서 아이들이 그 부분을 잡을 수 있게 수업하는 게 저의 어떤 기본 방향이고요. 그래서 수업 자체 구성도 어휘, 문법, 그리고 구문, 독해 이렇게 4가지 파트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어휘부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어휘 양이 늘어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어휘를 또 열심히 많이 외웠을 때도 어려워요. 왜냐? 막상 이제 수능에서 어려운 지문들은 아주 막 길고 까다로운 어휘들은 사실은 별표로 주어지잖아요. 그쵸. 그죠? 네. 사실 그런 어휘 때문에 독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외웠다고 생각한 단어들, 이런 단어가 전혀 다른 맥락으로 쓰여버리거든요. 이런 단어들을 따로 잡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뭐 엄청 많지 않고 몇 가지 이제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중심 이미지를 가지고 어떤 유연하게 독해를 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어휘 수업에서 잡아주고요. 또 이제 문법 같은 경우는 뭐 다른 문법 수업 되게 많잖아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우선순위부터입니다. 그래서 영어 독해 고등학교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문법들이 분명히 존재를 해요. 그냥 보통 문법책의 명사는 뭐고 뭐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동사 활용부터 이 친구가 동사를 봤을 때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어떤 기본적인 문법 설명을 하고 거기서 이제 더 내가 손으로 쓰거나 서술형에서 손으로 쓰거나 아니면 문법 문제에서 눈치를 챌 수 있도록 훈련 위주로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구문 수업 같은 경우는 이제 제 구문 수업이 갈치거든요. 갈치. 네네. 그래서 뭐 굳이 생선을 좋아해서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갈치 먹을 때 보면 되게 가시 바르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전 안 먹어요, 그래서. 안 좋아합니다. 네. 영어의 복잡한 문장도 사실 그런 거거든요. 되게 어떤 핵심 주어 동사 서술부가 있으면 거기에 복잡한 뼈대들 위에 살이 많이 붙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이제 분리해서 중요한 정보를 캐치하는 게 구문 능력이라고 하면 저는 그런 부분을 되게 집중적으로 이제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매 수업마다 5개에서 한 10개 정도의 문장들을 선정을 합니다. 각각 중요한 구문 포인트들, 어법 포인트들이 들어가 있는 문장이고요. 이런 문장들을 아이에게 다 해석을 시켜봐요. 제가 옆에서 다 지켜봅니다. 그래서 해석을 시켜다 보면 정말 말 그대로 주어 동사 관계도 못 잡는 친구도 있고요. 시제를 놓치거나 뭐 능동수동 어휘 표현을 빠뜨리고 해석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걸 제가 하나하나 봐주고 아이들 스스로 그 문장 구조에서 중요한 덩어리를 찾아보고 그리고 수식어구 같은 것을 묶어보고 이렇게 훈련을 시켜서 이런 거를 이제 아이 자체가 문장을 고민하고 구문 능력을 좀 이렇게 늘려나갈 수 있도록 이런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갈치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이제 독해 같은 경우는 이제 매회 이제 한 회분 전체를 해설하기에는 좀 시간이 촉박해서 중요한 유형 중심으로 미니 모의고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와서 10문장씩 우리가 흔히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빈칸 유형이나 순서 삽입 그리고 어휘 어법 추가적으로 대입학 문제까지 해서 이런 유형들을 매 시간마다 와서 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설을 들어가면서 모의고사 유형에 대해서 익숙하게 만들어지는 걸 가장 이제 목표로 하는 그런 독해 수업이 진행이 돼요. 자, 그러면 선생님 수업은 먼저 어휘 수업. 네. 그렇죠? 어휘 수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돼요? 뭐 애들한테 그렇게 던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A란 단어는 무슨 뜻이야? 라고 설명을 하진 않고요. 네. 이제 매 수업마다 표제어가 3개에서 4개 정도 제시가 됩니다. 표제어가 3개에서 4개. 네. 근데 그 표제어가 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되게 다양한 맥락에서 쓰이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주세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그 appreciate란 단어를 네. 중학교 때 배우면 감사하다, 감상하다 이렇게만 외우고 있거든요. 네. 사실 고등학교 때 appreciate가 감사하다라는 뜻 아니면 감상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그렇게 많은 경우는 없어요. 그쵸, 오히려 좀 더 본질적인 동사의 의미인 진짜 가치를 이해하다는 뜻으로 되게 많이 쓰이거든요. 그쵸. 그러면
이런 이제 appreciate라는 표제어가 잡혀 있으면 그 표제어가 다양한 맥락에서 쓴 문장들을 기출 문장에서 제가 다 뽑습니다. 다 뽑아서 그걸? 다 뽑아요. 야. 뽑아서 거기 있는 문장들에서 실제로 고일리성 문장에서 appreciate가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해서 아이들 눈으로 다 확인하게 만들어줘요. 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쨌든 기출문항이잖아요. 네. 그러면 표제어가 4개라고 단어 4개 설명한 끝이 아니거든요. 네. 어떤 어휘들은 또 어근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근 관련해서 단어가 또 5개, 6개로 확장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고등학교 때 중요한 게 유의어 반이어 문제잖아요. 엄청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유의어 반이어의 확장까지도 다 수업에서 진행을 해서 표제어가 적다고 해서 절대 한 회분에 한 수업 때 이렇게 커버가 되는 단어량이 적지가 않아요. 굉장히 정보성이 많고 아이들이 이 수업을 소화했을 때 영어를 독해를 굉장히 정확하게 하게 되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좋다. 중요한 단어가 표제를 3개 정도 딱 놔둬요. 놔두면은 그 단어가 기출 수능에서 어떤 맥락에서 다르게 활용되는지를 다 뽑으셨대요. 네, 다 뽑아가지고 그걸 설명해 주고 거기서 안 끝난다는 거죠. 특정 단어가 있으면 또 그 단어의 반이어, 그죠? 또 유의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수능에 잘 나온 패턴들이죠. 그죠? 그 유의어까지 다 잡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실력이 없으면 못해요. 네, 왜냐면 그렇잖아요. 강의를 많이 하고 수업 준비를 많이 해본 분들만이 보여요, 그게. 근데 그걸 다 하신 거잖아요, 그죠? 네, 그걸 하셔가지고 예를 들면 표제어가 한 4개 정도? 네. 4개면은 확장되면 20단어 이상 되겠네요, 최소한. 그 이상 됩니다. 그렇죠. 네. 그거를 수업 시간 다 잡아주시는 거죠. 네, 그것도 문맥 내에서. 네, 문맥 내에서 아이들이 기출 문장 안에서 그 단어들을 확인할 수 있게 다 해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어휘 수업이라는 게 보통 고등학교 과정에서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근데 생각해 보시면 아이들이 혼자서 이 어휘를 고민하면서 못해. 공부하는 건 사실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정보가 없기 때문에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는 유의어 반이어 찾기도 되게 그럼요. 사전 언제 뒤져봐. 네, 그래서 그렇죠. 이 수업의 진짜 가치는 아이들의 시간을 되게 많이 아껴줄 수 있다는 좋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가치로 제가 이 교재를 또 어디서 뭐 사서 수업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다 하신 거예요. 제가 만드는 이런 교재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 수업을 들었을 때 아이들이 얻어가는 부분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네요. 정말 많이 쓰셨겠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문법이에요. 문법은 아까 전에 우선순위로 진행된다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뭐 일단은 주어 동사에서 동사 파악하는 게 제일 아마 우선순위일 거죠. 네네네. 이런 식으로 보면 선생님이 가진 교재는 아이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문법 중심으로 그 우선순위를 이렇게 쭉 썼나요? 네, 그래서 놓치기 쉽다는 부분도 맞고요. 사실 제 입장에서는 또 내신 수업도 같이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학교 선생님들이? 학교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문장 독해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 또 그걸 학교 선생님들도 아시고 그 부분을 서술형이나 어법 문제로 정말 그쵸. 정말 반복해서 내세요. 귀신같이 알고 네, 정말 귀신같이 내세요. 자주 내고. 네. 네. 그 부분부터 확실하게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번에 내신할 때 느낀 게 학교가 다 달랐거든요. 네. 근데 서술형에서 물어본 포인트는 다 동일했어요. 그쵸. 저는 선생님끼리 사실 따로 얘기를 하셨나 싶었어요. 그 정도로 비슷한 패턴이 네. 분명히 그러니까 되게 핵심적으로 요구하는 패턴들이 분명히 그렇죠. 존재하고요. 네. 그런 부분을 우선순위별로 어떤 구성을 해서 문법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법 수업은 수능보다도 오히려 내신에 더 맞춰진 거네요. 사실 이제 문법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말의 규칙이잖아요. 둘 다 써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서술형과 이제 당연히 내신 대비도 가져야 되는 그쵸. 거고, 사실 또 예비고일이면은 내신 대비를 완전히 뭐 배제하고 갈 수는 해야죠, 없는 거죠. 내신에.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유연하게 기초를 쌓을 수 있게 문법 수업이 구성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로 뭐죠? 여기서 우선순위라 하면 선생님들이 학교 출제할 때 있어서 빈도수가 높은 그렇죠. 그 우선순위로 내신과 수능을 같이 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문법 수업. 네, 맞습니다. 그다음 아까 구문 얘기하셨어요. 네. 저는 그 선생님 교재를 봤잖아요. 네. 배치. 야, 그거 완전 녹아드는데. 고민 많이 해서. 네, 진짜 우리 문현 선생님이 제가 아는 강사들 중에서 성실함은 진짜 넘버원입니다. 네, 얼굴은 한 넘버. 갈치 수업을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 한번 애들이 먼저 선생님이 이 영어 문장을 던져줘요 애들한테. 그럼 애들이 해석을 쓰잖아요, 그죠? 네, 직접 다 네. 쓰고 손으로 손으로 쓰잖아요. 쓰는데 이제 그거를 선생님 어떤 강사가 직접 다 하나하나 체크를 해주겠어요. 저희 옆에서 다. 네, 옆에서 다 체크를 해줘요, 첨삭을 다 해주시고, 물론 모범 답안도 있어요. 보통 선생님들이 이제 뭐 다른 강사 비교하고 싶진 않지만 이제 이런 어떤 물리적 한계 때문에라도 그게 쉽지 않은데 그걸
모범 답안만 보내주는 게 아니라 아이가 왜 틀렸는지 하나하나 다 이렇게 정말 갈치 발라먹듯이 그걸 다 발라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 진짜 엄청난 노동력인데. 근데 그게 네. 또 어떻게 보면 아이를 제가 옆에서 직접 이 친구가 해석하는 걸 디테일하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 친구 아이들이 어떤 부분에서 약한지가 눈에 보이니까 그럼 다음 갈치에서는 이제 그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아마 아이들 입장에서는 되게 좀 자기의 약점 같은 것을 빠르게 파악하고 좀 만회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수업 구성이 될 것 같아요. 독해는 이제 미니 테스트로 간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수능 문제를 뭐 이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예비 고1 아이가 첫째라면 어머님들께서 잘 모르실 텐데 수능 영어는 45문제입니다. 45문제고 17문제가 듣기예요. 그리고 나머지 28문제가 그 뭡니까 독해 문제입니다. 독해 문제인데 그 중에서 이제 도표라든지 좀 쉬운 문제들이 있어요. 그죠? 이건 뭐 사실 실력으로 푸는 게 아니라 정보 파악이죠. 시력으로 푸는 문제들. 네, 저는 그렇게 네, 얘기해요. 네. 이거는 실력으로 푸는 거 아니라 실력으로 푸는 거잖아. 이런 문제 발라내고 네. 중요하게 애들이 많이 틀리는 문제들만 따로 미니 모의고사를 만드신 거죠. 네, 중요한 킬러 이온이라고 하는 그쵸. 부분만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 1등급 목표로 하고 하면 이걸 쉬운 말로 치환해 보면 그 수능에서 문항에서 가장 어려운 문항 4개를 틀려버리면 2등급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가장 어려운 킬러 문항 중심으로 이제 미니 모의고사를 구성해서 얘네들을 맞출 수 있게 이제 훈련을 하는 이런 수업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4가지 어휘, 문법, 구문 독해로 수업이 구성되는군요. 네. 아, 대단하십니다, 진짜. 그리고 이제 뭐 보충 같은 것도 이제 뭐 관리라든지 이 부분도 아마 상당히 잘 진행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은 이제 그 정규 수업 말고 보충에서 혹시라도 보충이 필요할 경우는 이제 실제 보충 수업도 이게 진행을 하고요. 제가 또 따로 영상을 촬영해서 그 부분에 대한 백업은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사실 어머님 입장에서 궁금하신 부분은 이거잖아요. 우리 아이가 학원에 가서 공부하러 갔는데 공부를 지금 잘하고 있는지, 그날 뭘 배웠는지, 시험은 잘 봤는지, 숙제는 잘 해왔는지 이런 거 궁금하시잖아요. 이런 부분은 제가 다 기록을 하고 다 트래킹을 합니다. 그래서 수업 올 때마다 그 다음날이나 이렇게 최대한 빨리 정리를 해서 그날 배운 수업 진도, 그리고 시험 본 거에 대한 성적, 그리고 아이들이 숙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숙제에 대한 성적도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약간 숙제 완성도란 지표도 보내드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 주관적인 건데 어떤 주어진 숙제량이 있으면 이 친구가 어떤 문제를 많이 맞췄든 목표로 왔든 최대한 시간을 투자해서 열심히 해왔다 안 했다를 제가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록 몇 문제는 틀렸어도 정말 성실하게 이 친구가 해왔으면 좋은 어떤 지표가 나가는 거고, 이 친구는 사실 잘하는데 좀 꾀를 부린 것 같다 라고 얘기하면 이제 그런 부분을 어머니께서 파악하실 수 있게 그런 숙제 완성도 지표를 다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단과 수업에서 사실은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관리. 그쵸. 그 로컬 지역의 학원들은 아이들 붙잡아놓고 끝까지 막 시키고 하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갈증이 있으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단과 수업이지만 이런 수업 진행에 대한 아이들에 대한 타이트한 관리, 그리고 어떻게 수업이 되는지에 대해서 투명하게 제가 전달해 드리는 부분은 확실하게 또 약속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완성도 지표라고 그랬나요? 뭐라고 했죠? 숙제 완성도 아, 그거 좀 무섭네요. 그 왜냐면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번에 모의고사 한 세트를 풀어온 게 숙제였어요. 풀 수 있잖아요, 다. 풀 수 있는데 이제 풀어온 다음에 이제 뭐 단어를 찾고 모르는 문장을 표시하고 선생님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이제 그걸 확 꼼꼼히 보시고 얘는 이것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는데 그만큼 못했다. 그러면 이제 숙제는 다 완료했는데 완성도는 낮은 거죠. 네,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해왔으면 어느 정도 완성도는 제가 점수를 주겠지만 이제 더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제가 코멘트를 달겠죠. 아, 그렇구나. 애들이 열심히 할 수밖에 없네요. 세게 예, 대단하십니다. 예, 그래서 저희 지금까지 우리 김문영 선생님의 예비고1 강의 소개를 해드렸고요. 원장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천드린 강의입니다. 예, 꼭 믿고 맡겨주십시오. 예, 제가 정말 삼고초려해서 모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마지막으로 우리 학부모님들께 얘기하실 말씀 있으시면. 어쨌든 이제 예비고1 수업에서 가장 목표로 두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고등학교 가기 전에 영어를 완성해 놓을 수 있다면 이건 굉장히 큰 메리트입니다. 고등학교 가면 막상 수학 공부하는 시간 정말 부족할 거거든요. 그래서 내 아이가 고등학교 가서 영어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게 아니라
영어를 내 장점 과목으로 딱 잡고 갈 수 있도록 이제 제가 최대한 수업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영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이제 어떤 호흡을 맞추고 손발을 맞춰서 꾸준하게 공부를 해가는 게 사실 아이 성적 향상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손발을 맞춰서 믿고 갈 수 있도록 제가 그 수업 구성을 하고 우리 어머니께도 투명하게 이제 수업 진행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인사드릴까요?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